오케이.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이 비지도 학습의 이제 대표적인 군집 알고리즘 교재와 싱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소개를 같이 한번 공감해 보겠습니다. 군집은 데이터셋을 클러스터라는 그룹으로 나눈 작업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분류죠. 그죠? 그래서 분류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군집 알고리즘은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할당 또는 예측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군집은 사실상 분류인데 그 비지도 학습 기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3.5절에 K 평균 군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사용한 것인데요. 상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서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할 수 있는 간단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집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용을 해봤지만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군집 알고리즘을 한번 교재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scikit-learn의 데이터 세치에서 make로 이제 시작하는, 그죠? make blobs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XY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1로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냥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각화를 위한 용도라서 2차원의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같은 방식으로 어, 시각화를 이제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마찬가지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그 분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군집을 적용할 때는 이런 그 y 값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y 값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것들이 대략적으로 요게 같은 그룹이고 얘네가 같은 그룹이고 얘네가 같은 그룹이겠구나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포함해서요. 또 혹시 두 개로 나누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나누겠죠. 그죠? 보통 그런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 K-means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Y라고 하는 이제 정답에 이제 그 컬러를 이제 매기면 컬러를 그냥 Y로 이제 하면 다음과 같이 그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Y가 없다고 치고 그 Y를 이제 추정하는 게 비지도 학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Y가 없다고 치고 K-means를 이제 세 개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로만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는 예측을 이제 수행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예측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컬러를 이제 부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를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y를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k-means를 사용해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보시면 잘 완벽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군집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그 마음속으로 세우신다면 그 얼른 빨리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거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그 내가 지도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 fit을 이제 해서 x랑 이제 y 데이터랑 타겟을 이제 그냥 간결하게 x랑 y로 부르기로 했죠. 요걸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요 그 타겟 값이 준비가 안 되어 있네. 그래서 이거를 뭐 100만 건, 1000만 건은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해답을 얻었구만. 응?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 비지도 학습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수행한 다음에 이 결과 fit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을 지금처럼 프리딕트를 시켜서 여기에 진정한 y 값을 하면은 우리가 드디어 지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겠구만.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빨리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잘 되잖아.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계획은 뭐랑 비슷하냐면 그 무한동력 장치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한동력 장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진짜 정답을 알아낼 수 있으면 애초에 지도 학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하러 아니 이거 정말 확진할 수 있으면 뭐하러 이거 하겠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 잘 됐잖아. 잘된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답이 뭔지 몰라. 근데 그런 데이터를 비진도 학습으로 해서 이게 뭐가 나오면 그게 정답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일이 하나씩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일일이 하나씩 평가를 할 거면은 그냥 레이블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좀 추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캔서 데이터가 정답이 있잖아요.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K민즈를 군집을 두 개를 찾으라고 해서 얘가 정답을 알아내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생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K민즈를 그 클러스터를 이제 두 개를 하고 그 캔서 데이터를 이제 그좀 해보려고요. 근데 캔서 데이터를 참 적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셋 쪽에서 이제 몰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이제 했고 뭐 전이나 후에 지금 이제 논의드리는 이제 캔서 데이터를 적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가공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경고가 안 나오니까 그죠? 잘 됐는지 이제 하겠습니다. 이건 뭐 통상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핏을 이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캔서 데이터 이제 군집을 이제 획득하고 요걸 이제 그 원래 진짜 데이터랑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원래는 6대 4 정도의 이제 비율이죠. 그죠? 3대 2 또는 6대 4 이제 정도의 비율인데 이 캔서 데이터로 그 예측한 군집은 그 완전히 엇나가진 않았는데 완벽하게 동일하지도 않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가정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막뭐 전공의들이 뭐 파업하고 이래가지고 이 캔서에 대해서 타겟값을 원래는 예측을 해야 지도학습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 예측을 이제 그 사람이 이거 레이블링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의사가 없어가지고 이 레이블링을 할 수 없는데 이 프로젝트가 뭐 진행이 가능하냐? 뭐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있던데 뭐 그걸로 할 수 있냐? 보시면 이런 왜냐면 이게 하나로 틀리면 문제가 생기죠. 이게 정답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유사한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군집을 통해서 정답을 만든다는 계획 자체가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는 이제 K-민즈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례로 딱 정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제 실제 데이터의 레이블을 형성하는 용도가 비즈학습의 목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목표야? 그래서 아까 보스턴을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이 보스턴 같은 경우에 그 아예 레이블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블이 없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분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군집을 이제 해놓고 보니까는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K-민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캘리포니아 데이터도 한번 다시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 쪽으로 올라가서요. 이제 보스턴 데이터의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번 이제 살펴봤던 캘리포니아 데이터셋도 패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하우징 이제 하고 캘리 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면 되고, 한번 그 호출을 하신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켈리 하우스도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켈리 하우스 데이터셋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지금 20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좀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군집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나뉘는지 뭐 이런 점들을 이제 보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 캘리포니아 하우스들 데이터도 군집을 적용해서 한번 나눠 볼까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몇 개의 군집으로 이제 나눠질지 이제 예상이 안 되는데 일단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means 일단 모르겠으면 두 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켈리 하우스 데이터를 이제 나누고요. 군집 예측을 이제 수행하고 여기서 이제 그 몇 개로 나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그 9대 1의 비율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포가 확 쏠리는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또 켈리 하우스의 이제
프레임에서 군집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열별 평균을 이제 구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면 요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룹 요 대상이 되는 것들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요 각각의 1대1로 대응되는 값이면 돼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걸로 이제 그 각 그룹에 뭘 보고 싶은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하시면 되고 뭐 이게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만 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게 그 0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0%고 1번이 지금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소수인 쪽에 그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어디 이제 차이가 나는가 이게 보셔야 되는데 그 보시면 이게 그 10%인 쪽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하우스 에이지가 좀 차이가 나고 미디언 인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룸의 개수도 뭐 약간 차이는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살짝 적죠. 그리고 에버리지 베드룸도 살짝 적고 파퓰레이션은 크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 에버리지 오큐페이션이라고 하는 게 또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타겟값 이 가격 자체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약간 작은데 이거는 근데 그 도수가 달라서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되면은 군집 두 개가 좀 부족하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군집을 좀 더 나눠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일단은 얘가 이제 그 10%로 뽑힌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레티튜드로 보면은 이제 위도가 조금 낮은 편이고 그러네요. 그죠? 그럼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약간 낮은 지역,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낮은 지역에 이제 속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파퓰레이션 자체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요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도 요것도 평균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입력한다고 정확하게 이 지역이 어딘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상대적으로 지금 적게 뽑혔으니까는 이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를 한번 그 지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35.20이랑 마이너스 119.16 이면 어딜까요? 35.20 마이너스 119. 얼마죠? 16. 여기가 이제 그 평균치니까 그 당연히 이제 완전하지 않겠죠. 하지만 일단 궁금하니까 평균치가 이제 어디 뽑혔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게 두 개로 쪼개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남쪽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치로 이제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이제 뽑혔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그 뭐 혹시 이제 미국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가보셨으면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지역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되게 한가해요. 실리콘밸리랑 뭐 샌프란시스코랑 이런 데는 뭐 샌프란시스코 뭐 사람 뭐 100만 명도 채 안 되고 근데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데는 막 1000만 명씩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이 이제 인구가 많죠. 그래서 이제 남쪽 지역이라서 아마도 평균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에버리지 오큐페이션이 요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왜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 문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으로 가서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하우징의 문서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용이한 탐색을 위해서 그 제목을 해놓은 게 좋겠네요.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 정리 좀 해놓고요. 이제 요건 이제 잘 됐고, 그리고 이제 프린트 캘리 하우스 디스크립션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것들은 이제 짐작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것도 있죠. 미디언 인컴은 이제 그 소득과 관련된 거고, 여기 보시면 블락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를 이제 이 문서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그 요거를 이제 제가 발번역으로 이제 해드리는 것보다는 챗GPT에서 이제 번역해서 서로 같이 공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그룹의 중위소득, 블록그룹의 중위주택 연령이고 그 에버리지 오큐페이션이 가구당 평균 가구원의 수네요. 근데 가족이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가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인구조사 블록그룹당 한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그 블록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600명에서 3000명의 이제 사이에 인구를 갖는 그냥 지리적인 단위로 뭐 삼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이제 이쪽에서 알아서 하는 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셋의 평균 방수와 침실수는 가구당 제공되는데, 몇몇 가구와 많은 빈집이 있는 블록 그룹에서는 뭐 비정상적으로 큰 값을 가질 수도 있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의 그 분석을 다시 돌아가서 좀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일단 파퓰레이션 자체가 그 큰데, 그리고 에버리지 오큐페이션 즉 가구 수가 훨씬 많죠. 평균적으로. 이게 그 멕시코에 가까운 남쪽 지역들은 그 멕시코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구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지 않은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걸로는 좀 상세하게 알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두 개로만 나눠서는 이 0번하고 1번을 제대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더 클러스터를 이제 크게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배 정도, 네 배를 이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절반하고 3분의 1하고 10% 그리고 1%로 이제 나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룹 바이를 다시 해서 이 분석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아까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쪼개지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 2번이 1%가 파퓰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평균이 막 7천, 8천까지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가 달랐는가? 보시면 그 지금 보시면 에버리지 오큐페이션이 무려 10이에요, 10. 그러니까 한 집에 가구가 12명에 가깝게 바글바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파퓰레이션 자체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디언 인컴 같은 경우에도 요게 오히려 높아요. 그죠? 하우스 에이지는 오히려 낮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어느 지역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35.21이랑 119.07 지역이래요. 근데
미디언 인컴은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더 훨씬 높으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쪼갰으니까 요 35.21이면은 이 중에서 제일 위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샌디에고, 멕시코에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5.21이랑 119.07. 여전히 여기네요. 그죠? 여전히 이제 여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절반의 이제 것들이 속하는 것이 있고 0.1%로 이제 굉장히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뭐 이런 지역도 이제 있고요. 그러면 10%를 차지하는 이제 영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파퓰레이션이 이제 많은 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버리지 오큐페이션은 이제 4에 가깝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하우징을 이제 살펴보면 요런 만약에 이렇게 적은 그룹들이 파퓰레이션을 많이 차지한다면 이게 파퓰레이션이 많이 차지하는데 데이터의 개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 이거를 반영해 줘야 될 건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값어치를 부여해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파퓰레이션이 훨씬 적은 이제 산 같은 경우가 보시면 55%를 이제 차지하는데 파퓰레이션은 지금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에 오히려 더 많은 수를 이제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수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전체에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여기저기 이제 분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이제 압축되어 있어서 인구 자체의 밀도가 높아요. 근데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되게 이제 적고 여러 군데로 분산된 곳이 이제 많은 그런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그냥 있는 그대로 했을 때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왜곡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8개 정도로 이제 나눠보면 이제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이 나오고 어떤 거는 이제 1% 미만으로 이제 쪼개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잘게 쪼갰는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으로 요 정도까지만 쪼개보고 우리 이제 이 캘리포니아 하우징에 대한 군집 분석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요 군집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왔고 요 군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군집의 비율을 요 그룹 바이에다가 이제 같이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집 비율이라고 일단 획득을 하겠습니다. 이제 획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집 통계, 군집 평균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 군집 평균에 군집 비율을 추가를 해서 분석에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값이랑 맞춰보는 게 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군집 비율을 다음과 같이 이제 옆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놓고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 K민즈가 주요하게는 뭘 보고서 이걸 나눴는가를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퓰레이션에 따라서 군집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군집 평균을 파퓰레이션으로 한번 그 군집 비율로 정렬을 해서 한번 제시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 군집 비율의 순서와 파퓰레이션이 반비례하죠. 그죠? 딱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일 작은 값이 파퓰레이션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그죠? 32,000. 그 다음에 이제 만, 6,000, 4,000, 2,000, 1,700, 500. 여기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죠? 요 두 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지 않은데 요 군집 비율은 요 두 개가 이제 살짝 그 거의 대부분 이제 비슷한데 요건 이제 살짝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보시면 아, 이 K민즈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인구가 그 많은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위도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적은 곳들이 위도가 이제 높아요. 36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높은데 요 36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38선 있잖아요. 38선 있고 거기보다 조금 낮으면 36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이나 뭐 그 한 대전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35는 이제 상당히 이제 낮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 인구 구조가 남쪽의 멕시코 쪽에 가까워질수록 인구가 이제 훨씬 많아진다. 이런 경향성도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르는 데이터잖아요. 모르는 데이터인데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됩니다. 네, 상세하게 알아야 되냐? 보통 상세하게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능을 내기 위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도 학습이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K민즈와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군집의 개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몇 개를 찾고 싶은지 지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탐색하는 방식을 제가 그 대략적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두 개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비율이 좀 극단적으로 되는 것 같다. 막 9대 1 이렇게 나온다 싶으면 요거를 4개, 6개, 8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 살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8개 이상 쪼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0%로 이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잘게 쪼개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군집에 대해서 이왕 이제 펼친 김에 좀 넘어가서 약간 다른 스타일의 군집도 그 살펴보겠습니다. 26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시면 DB 스캔이라고 있는데 이 DB가 데이터베이스 아닙니다. density based,
밀집도 기반이라고 하는 게 DB의 의미입니다. 밀집도 기반이고 이 주요한 장점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같이 모여 있는 애들끼리 한번 모아 봐봐. 이렇게 할 때는 DB 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K미인즈에서도 대략적으로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찾긴 했는데 DB 스캔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서 클러스터에서 제 마음 알았네요. DB 스캔이고요. 그럼 이제 DB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군집을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그 데이터를 다음 같이 이제 하고요. 근데 얘는 그 fit predict를 한 번에 해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261페이지 75번 입력 아래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서요. 여기서 잡음입니다. 이 잡음은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군집 형성에 실패한 겁니다. 뭐야, 뭐 좋다고 해서 썼는데 왜 이래? 이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원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붐비는 지역의 포인트를 찾는데 이제 밀집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밀집 지역에서 이게 밀집의 정의를 이제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워야지 얘네들이 가까운가라고 하는 지표가 EPS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샘플들이 몇 개 이상 있으면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가 거리 기반이잖아요. 사실 이 군집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다 거리 기반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설정과 단위 간의 그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요 DB 스캔에서 보면 요 EPS라고 하는 값이 기본 값이 0.5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 0.5라는 값이
여러 가지 단위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이 population 같은 것은 서로 거리가 되게 막 수천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요 EPS의 범위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EPS가 이제 DBS 스캔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민맥스 같은 걸로 단위를 정교화를 해줘야지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이제 들어가 주겠습니다. 프레 프로세싱 들어가고 현재로서는 이제 민맥스로 해볼게요. 그리고 전처리가 들어가니까는 파이프라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랑 이제 DB 스캐너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요 파이프를 통해서 군집을 이제 형성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잡음이 고작 4개밖에 안 나옵니다. 2만 개 중에서요. 2만여 개 중에서.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민맥스를 하게 되면 요 0.5 범위 내에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거대한 군집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민맥스가 0일 범위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0일 범위로 만들다 보면은 이제 요 EPS 범위로 다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요 민맥스를 이제 해주신 경우에는 EPS를 이제 좀 줄여봐야 되겠죠. 그죠? 뭐 1개, 0.1 이런 식으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 DB 스캔 같은 경우에 EPS를 0.1로 줄이면 그룹들이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편중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EPS를 더 줄이거나, 그죠? 0.01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0일 범위가 좀 너무 지나치게 DB 스캔한테는 EPS를 너무 지나치게 줄여야 되니까는 이제 0일 범위는 아닌 이제 스탠다드로 이제 바꾸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어요. 스탠다드로 하니까는 지금 그 오히려 이제 더 작아지네요. 현재로서는 다시 민맥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01로 하면은 다시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제 잡음이 되니까 이제 0.1하고 0.01 사이에서 어떤 적절한 값이 있을까 이런 점을 이제 고민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0.05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음이 한 2천여 개 정도 이제 나오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잘게 좀 쪼개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우리 오전 시간에 2시간은 비지도 학습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군집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고 군집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후 시간에 또 이어서